백세 시대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NH투자증권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거세게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부동산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뷰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이자 하버드 박사이신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부동산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이제 2022년 부동산 리뷰, 그리고 내년 예측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사실은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은 단타가 아니고 장타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좀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이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은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고요. 머릿속으로 이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맞힌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지역은 사실 여기 익선동입니다. 익선동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익선동을 한 2011년부터 계속 지역 아카이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익선동이 지금은 오른쪽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굉장히 예쁜 카페들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골목에 쥐 죽어 있고 개똥 있고 고양이가 담 넘어 다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쪽방도 있었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 위주의 어떤 한옥 집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바뀐 거죠. 빠르게 바뀐 거고, 그 빠르게 바뀐 동의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는 사실 상권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상권화가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여러 가지 좀 동인들이 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교통망이 굉장히 좋은가. 왜냐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압구정 로데오 상권 이런 거 말씀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청담동 상권 같은 것들도요. 근데 청담동 상권 지금 말씀을 안 하잖아요.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상권이었어요. 근데 2000년 중반 이후에 서울에 있는 모든 상권은 사실 대중교통망 위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자동차 위주의 상권은 거의 없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망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2년에 저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예측했던 것들은 이제 저게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교통망인데요. 종로 3가역은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이 3개가 접근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케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 자원으로서 굉장히 재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MZ 세대는 대부분이 아파트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란 공간 이외의 공간에서 살아본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아파트가 아닌 공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차별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차별적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종로 3가에서 딱 내리면은 4층짜리, 5층짜리 이제 중소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이 나오고요. 거기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에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추하지만 한옥이 쫙 깔려요. 그러니까 차별적 경험을 나오자마자 한번 했고요. 골목에 들어가면서 하고 또 한옥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한옥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힙한 카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별의 차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가 보기에 굉장히 어떤 환상적인
공간 자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옥이라는 역사적 자원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데가 우리가 10년 전이라고 했을 때 2012년에 서울에 한 5군데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북촌, 개동 일대, 그리고 지금 익선동, 창신동, 보문동, 공덕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보문동과 공덕동은 다 부서졌습니다. 재개발돼가지고요. 남은 데는 북촌하고 익선동, 그리고 이제 창신동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차별적 경험을 소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산업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 지역 근처에 우리가 업무 지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괜찮은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수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물론 일요일 상권은 좀 그렇습니다만 평일 낮 상권하고 밤 1분 굉장히 좋은 그 핫플레이스로 상권이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은 이제 좀 재미있는 그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로 3가를 가보시면은 그 보석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석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디나 이렇게 보석처럼 그 러머터리얼, 그러니까 그 러머터리얼이 비싼 데는 디자인, 생산, 그리고 판매가 집적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익선동 오른쪽에 있는 봉익동 가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보석 원석을 판매하고 보석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지역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따라서 보석 산업의 중심지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익선동은 과거에 지금 이비스 호텔 자리인데요. 거기가 원래 오지남이라는 3대 요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인더스트리가 2개가 흥해요. 하나는 그 국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음악 산업, 그리고 이제 패션과 팩션 액세서리 산업이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좀 다 어른이니까 제가 좀 고민을 드리자면은 외국에서 경험하신 분들, 외국에서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일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게이들이 뭉치는 지역은 반드시 핫플레이스 됩니다. 이건 전 세계 동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걸 경험을 했고요. 이태원에서 그렇게 된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게이 커뮤니티가 뭉치는 데가 낙원상가 주변하고 이태원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제가 10년 전에 2012년에 봤을 때 익선동이 뜬다는 거는 100% 확신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좋고요. 산업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차별적 경험할 수 있는 한옥 집단지구라는 데가 서울 안에 몇 군데 없는데 거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것. 이건 게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면 이게 언제 뜰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익선동이 이렇게 빠르게 바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렇게 180도 바뀔지는 몰랐고요. 다만 이렇게 빠르게 바뀐 것에 대해서 그 동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과 같이 그 비주얼을 보여주는 플랫폼이요. 이게 세상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래머블 공간, 인스타그래머블 도시와 같이 그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플랫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익선동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익선동에서 가장 최초에 들어갔던 힙한 카페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식물이라는 카페예요. 그 파운더 중에 한 명의 직업이 뭐였냐면 포토그래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주얼을 생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플랫폼에 올렸던 겁니다. 따라서 식물이 그 카페가 잘 돌아가면서 거기서 인스타그램이 약간 바이럴이 일어나면서 익선동 자체가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익선동이 이제 변화하는 이 어떤 그 시기적 그 어떤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사실 이 그래프는 상당히 무서운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의 검색 빈도인데요. 그 빨간색이 익선동이고요. 초록색이 경리단길입니다. 무슨 단길이라고 우리가 그 어떤 핫플레이스 할 때 장명을 하잖아요. 그 장명을 하는 그 원조가 되는 지역이죠. 경리단길. 경리단길은 사실 이태원 상권이 확장되면서 경리단길이 이제 새로운 독립적인 상권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거 언덕에 있고 대중교통도 별 좋지가 않아요. 그 완전 서민들 밀집 지역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무서운 것이 경리단기 2014년 이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네이버 빈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알다가 2016년 이후에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동네가 14년부터 17년까지 한번 뿡 했다가 지금 갑자기 쇠퇴한 겁니다. 상권이 한번 흥했다가 쇠퇴하면은 다시 부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에요.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청담동에 고센이라는 카페가 1995년에 생기면서 사실 망했어요.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서 청담동을 90년대 중반에 그 상권의 흐름 자체가 간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작년까지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 아파트 그리고 한양 아파트, 청담동에는 고급 빌라가 있는 럭셔리 타운의 중심 바로 앞에 있는 상권이 망해서 다시 부흥하는데 27년 걸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서민 집단 지구에서 상권이 만들어졌다가 만약에 쇠퇴하는 경우에 다시 부흥하는 거는 정말 지나치게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건 상당히 위험한 그래프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그래프를 이런 모습을 만든 거에 동인이라는 게 사실은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플랫폼. 근데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16년부터 이런 바이럴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익선동이 이제 모든 상권들을 다 누르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트렌드는 뭐냐면요. 이런 새로운 핫플레이스 상권 같은 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이 추동을 하고요. 그럼 이게 부동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유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아파트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시장이 있습니다. 이건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그 NH증권이 있는 파크원 같은 오피스 건물입니다. 오피스 건물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쇼핑몰입니다. 리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오프라인 리테일인데요. 도시에 있는 리테일 상업시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고, 그리고 호텔을 끼기도 하고 안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면 주택, 오피스 건물, 리테일 상업시설, 그리고 물류창고입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프라인 리테일을 붕괴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 리테일을 붕괴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의 성격이라는 것은 온라인 리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의 플랫폼은 아마존, 쿠팡 이런 겁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플랫폼들. 이런 온라인 리테일들이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 리테일을 죽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리테일이라는 거는 크게 또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쇼핑몰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백화점입니다.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빅박스몰이라고 하는데 이마트나 이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편의점입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편의점 제외한 나머지 리테일들은 다 힘듭니다. 더 현대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유형이 이제 쇼핑몰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개발 및 운영 회사가 여기 있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SPG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주나 이천 또는 뭐 시흥 이런 데 가셨을 때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데를 방문하셨을 것 같아요. 쇼핑몰.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데는 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쇼핑몰 브랜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신세계랑 같이 조인트 벤처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데는 여기 있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브랜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주가고요. 주식 가격.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뉴욕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저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면 그냥 씁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10년 전, 한 7, 8년 전에서 보는 지수가 뭐였냐면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과 관련된 지수가 같이 갑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6년 여름까지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계속 성장을 해요. 계속 성장을 하고 SPG, 쇼핑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운영업체 주가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게 2016년 여름에 생겨요. 2016년부터, 이거 약간 2020년대 죄송한데 잘못 썼네요. 2020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다우존스는 계속 갑니다. 계속 성장하는데 2016년 여름에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폭락하고 코로나 때 한 번 더 폭락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리테일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리테일은 사실은 2010년대 중반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쇼핑몰마저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들, 온라인 모바일 리테일들, 아마존이나 쿠팡들이 지나치게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 리테일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2010년대 중반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을 때 뉴욕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셨으면 맨하탄 5번가에서도 1층에 임대 구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층에 리테일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오프라인 리테일의 새로운 뭔가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막 투자자들 계실 텐데 절대 상가 분양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백화점 매출도 지속적으로 꺾이고 있고요. 다만 그와 반대로 오프라인 리테일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온라인 리테일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바바의 광군제 매출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뭐 2009년에 뭐 한 5천만 위안 정도인데 재작년에 한 4,982억 위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도별 상승률을 치면 30%씩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리테일 쪽에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마켓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오프라인 기반의 리테일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뜨는 부동산 유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유형 중에서 물류 창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도시 안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주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후에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IT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 서비스 산업이 부흥을 했기 때문에 도시 안에는 굉장히 좋은 오피스 건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리테일, 쇼핑 시설은 사실은 도시가 존재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었고요. 근데 지금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때문에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오프라인 리테일들이 굉장히 위기를 맞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도시가 생겼을 때부터 좋았던 산업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럼 과연 이런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회사죠. 그죠? 자기들이 물건을 소싱을 해가지고 또는 서드 파티가 아마존에 올리게 한 다음에 물건을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리테일입니다만은 이들이 생각하는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입니다. 여기서 또 애우셔야 될 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예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물건을 아마존에서 배송을 시작을 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그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최적화시킬까가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나왔던 것이 프라임 서비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이 우리한테 $4, $5 내면은 우리가 그 다음날 배송을 해줄게. 지금 우리나라도 한 5년 전만 해도 하루 배송 이거 굉장했잖아요. 지금 뭐 1시간 배송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가 시킬 것인가가 온라인 모바일 리테일 플랫폼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리테일입니다만은 그 안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물류라는 겁니다. 이 로지스틱스, 어떻게 배달을 최적화시켜서 보낼까가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부동산 유형에서 물류 부동산을 흥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비즈니스 자체는 쇼핑몰, 리테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영역에서 경쟁하는 거는 또는 부동산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거는 물류 부동산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물류 부동산, 상업용 물류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류 부동산은 아마존이 이제 교외 지역에 있는 몇만 평짜리 큰 창고 건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창고 건물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고도화됩니다. 제 말씀은 왼쪽 같은 경우에 이 쿠팡의 초대형 풀필먼트 센터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창고입니다. 뭐 3만 평, 뭐 이런 거대한 규모고요. 다만 이제 도시 안에 우리가 만약 뭐 1시간 배송 뭐 이런 얘기 계속 한다고 하면 도시 안에 이제 이런 MFC라고 그래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쿠팡에서는 이제 캠프란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도시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시간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 생기냐를 보면은 사실은 시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다시 설명드리면은 도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중세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도시가 있습니다. 산업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서 산업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산업화는 도시화를 이끕니다. 그럼 산업화가 도시화를 이끈다면서 만들어진 것이 산업도시예요. 그럼 산업도시가 뭐냐면은 중세도시라는 거는 사실 사이즈가 성 밖에서 성 중심까지 걸어서 한 50분 거리입니다. 한양 성곽을 보시면은 동대문에서 창덕궁까지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딱 한 50분 걸려요. 사실 딱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과 물류창고가 위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구로 공단이었잖아요. 즉 서울 안에 이런 물류와 그 산업 시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산업 시대가 되면서. 근데 이게 19세기가 넘어서 20세기가 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되면서 이런 공장들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로공단에 있던 공장들이 지금 시흥이라든지 안산으로 갔던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IT라든지 이런 오피스 서비스 산업들로 바뀐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시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산업 도시가 있고요. 20세기에 서비스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21세기는 지금 플랫폼들이 막 뭔가를 일으켜요. 플랫폼 경제가. 그럼 21세기는 플랫폼 경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산업 도시에는 물류 창고하고 공장이 도시에 있었는데요. 20세기 때 물류하고 공장이 도시에서 빠져나갔어요. 쫓겨났어요, 사실은요. 근데 21세기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리테일이 붕괴되면서 플랫폼들이 지금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물류와 공장 같은 것들이 도시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건 사실 도시의 역사에서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삼역에서 그 북쪽으로 언주역 한번 걸어가시고 언주역에서 넘어서 또 학동역을 걸어가 보자고요. 역삼역에서 언덕 좀 넘고 좀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들이 잔뜩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비싼 땅에. 언주역에서 올라가가지고 학동역 내려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꼭대기에서 내려갈 때 부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릉도 이제 오토바이를 배달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비싼 땅에 과거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토바이를 모아가지고 배달하는 업체가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 있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달과 관련된 것들이 플랫폼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성동이라고 떼인 데 있잖아요. 그 성동에 이제 이 빨간색들 거기다 캠프인데 이것도 좀 대단한 것이 혹시 공유 오피스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은 헤이그라운드라는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들을 모아서 공유 오피스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건물이 2개인데요. 첫 번째가 성수 시작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수 시작점은 대로에서 이면으로 들어갔다가 꺾어서 코너에서 또 이면이에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업용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면 들어갔다가 코너에 옆 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코너 건물이 훨씬 더 좋은 건물입니다. 근데 그 코너 옆에 헤이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1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 제가 그 코너 건물 사장이라면 저도 그 코너 건물에다가 그냥 10층짜리 또 올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코너 건물이 뭘로 쓰이고 있냐면은 여기가 쿠팡 캠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이런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 도시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사실 이걸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는 케이스는 아마 3, 4인 가구도 이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인 가구들은 이런 비마트나 요마트 이런 쿠팡 이츠마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지금 거의 30분 안에 이제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이 소비자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굉장히 작은 단위로
그 대로가 아닌 이면의 지하에다가 창고 같은 거에 그 물건들을 쟁여놓는 거죠. 쟁여놓고 이제 빠르게 배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물류 창고가 어떻게 새롭게 그 진화하는지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가를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그 수요자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 플랫폼들의 성장이 굉장히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자가 누구냐를 보면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MZ 세대입니다. MZ 세대는 그냥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M세대와 Z세대가 다르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명확한 거는 저는 이제 X세대에 굉장히 앞서야 됩니다만은 제 아들이 이제 그 Z세대인데요. 저하고 분명히 다른 세대인 건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디지털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이 MZ세대가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로서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좀 별개의 얘기지만은 저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대 자체가 플랫폼이다. 사실 이건 제가 발견했던 게 보다도 저랑 친한 이제 전자신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울림이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 뭐냐면은 MZ 세대도 플랫폼이고요. 시니어 세대들 70세 노인분들도 사실 이 플랫폼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저희 부친이 지금 연세가 82인데 부친이 그 카카오 이제 뭐나 아니면 밴드 같은 걸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시는 정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상한데라는 뉴스를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세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정보가 글로 한번 흘렀을 때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돼버렸기 때문에 세대 자체가 정보가 그냥 흘러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세대 자체가 플랫폼이 된 세대예요. 사실은요. 세대 자체가. 그럼 세대 자체로서의 플랫폼의 MZ 세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 기성세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걸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X세대고 제 아이들이 두 놈 다 지금 Z세대인데 저보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 부유할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고 왜냐하면 제가 학번이 90학번인데요. 그때 과외가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하나 하면 그때 30만 원 받았고요. 2개 하면 60만 원인데 당시 현대자동차 과장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녀석이 꼬맹이가 당시 엘란타를 600만 원 했기 때문에 10개월 과외하면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차 몰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 제 아이들과 딸 아르바이트를 해서 차를 산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대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미래 소득이 극대화될 거란 생각을 안 해요. 소득 극대화 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노마드적이고 직업 자체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면서 그래서 가처분 수준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소비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가성비 좋은 소비를 합니다. 또는 가심비라고 하죠. 자기가 100만 원을 그러니까 만 원을 내더라도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플렉스라는 건 과시형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 이런 보여주기 플랫폼에 노출된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를 과시하려고 해요.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홍대나 이런 데 가서 카페 한 군데 가서 뭐 디저트 먹고 하고 또 옆에 가서 또 먹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성세대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카페 하핑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는데 두 번째는 과시형 소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도 이해를 못하는 소비인데 이게 파타고니아와 같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동일한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친환경 브랜드면 프리미엄을 내고 사는 거고요. 이 브랜드가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괜찮은 브랜드라고 했을 때 또 프리미엄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굉장히 충돌됩니다. 충돌돼요. 하지만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상품이 아니고 경험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플랫폼들이 공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도시 안으로. 그거는 MZ 세대 중에서 특히 Z 세대는
태어나자마자 아이폰이 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예요. 100% 디지털 세대. 근데 이 친구들이 차별적 경험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 디지털과의 차별적인 건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간, 도시 공간 돌아다니는 걸 되게 중요해요. 도시도 공간을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면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에 있는 플랫폼들도 도시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도시로 이미 내려왔어요, 사실은요. 그건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이 많이 쇼핑하는 스타일란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 17년에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그때 6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400개 매장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타일란다의 홍대샵 같은 거 갔을 때 거기서는 직원이 와서 이 물건 사라고 요청을 안 해요. 거기서는 뭘 하냐면은 그냥 알아서 경험하세요. 브랜드를 경험하세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이 MZ 세대는 거기서 차별적 경험을 하는 걸 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매출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게 플랫폼들이 오프라인 일어날 수 가능해요. 따라서 지금 많은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중요한 거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별적 경험 공간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 카페나 아니면은 요식업을 하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적 경험 공간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MZ세대가 그 카페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이거 왜 굉장히 힙해, 쿨해, 펀해를 느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공간의 구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달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인테리어나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한 달, 두 달 똑같다고 한다고 하면은 MZ세대가 다시 그 카페에 갈 일은 그 확률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 카페에서 그 만든 이런 음식거리를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굉장히 큰 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만약에 요식업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요새 관심이 있는 부분 사실 이거 MB입니다. M세대하고 베이비부머,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사실 우리나라에서 70대 이상의 시니어 계층은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세대이기도 합니다만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50%가 됩니다. 따라서 그 부유한 세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베이비부머, X세대, MZ세대를 봤을 때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부유한 세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자체가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베이비부머 세대 또는 X세대의 자녀 세대인 M세대하고 Z세대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엄마들이 딸의 의견을 들어요. 딸이 엄마하고 친구고요. 딸이 갔던 쇼핑몰, 딸이 갔던 핫플레이스를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방문을 해요. 그게 익선동에서 나타났어요. 익선동에서 제가 2012년부터 아카이브를 계속했을 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익선동에 있는 70~80%가 대부분이 20,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겨울을 기점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50대 이상의 여성분들 또는 50대 이상의 부부가 카페 모퉁이에서 같이 차를 마셔요. 근데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익선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서울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성수동 카페 가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거기에 반수 이상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또는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과거의 핫플레이스는 대부분이 20, 30대, 특히 여성들이 많았는데 2018년은 기점으로 해서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가장 돈이 많은 세대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보를 흡입한 다음에 그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포인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MZ세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세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에도 관심을 가진 것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그 다각도에서 좀 생각을 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역디지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세대가 그 오프라인을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 있는 회사들은 다 내려옵니다. 거의 100% 다 내려오고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쪽 표에 보시면 아마존 프레시, 포스타, 고, 북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마존이 맨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그 온라인에서 책 파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존 북스라는 책, 오프라인 책 매장이 미국의 도시마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마존 프레시라는 그 신선식품 사는 슈퍼마켓도 있고요. 아마존 포스타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물건 중에 별 4개 이상 물건들을 모아놓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사실 여기다가 더하기 아마존에서 2017년에 뭘 했냐면은 미국에서 홀푸즈라고 유기농 슈퍼마켓이 있어요. 우리나라 올가 같은 데인데 훨씬 규모가 큽니다. 홀푸즈라는 그 슈퍼마켓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 따라서 그 부분은 뭐냐면은 아마존이 오프라인은, 물론 그 모형 자체는 오프라인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리고 홀푸즈가 전국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류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본 것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 그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들이 오프라인으로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브랜드를 이런 회사를 봤을 때 거기서도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프렌즈, 카카오 라인 프렌즈 같은 것들이 강남역 가면 그 대로변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물론 지금은 캐릭터 샵입니다만은 거기서 품목을 더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리테일 쇼핑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따라서 이런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만은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그 일반인들이 활용했다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이들은 돈은 매출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브랜드를 경험시키는 공간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플랫폼이 아닌데 그들과 똑같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경험을 시키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22라는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 2021년과 2021년에 대한 그 분석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몇 가지 팩터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들에서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 좀 있으면 나올 책이 부동산 트렌드 2023인데 거기서 나왔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과거의 가격을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고요. 제가 예측했을 때는 정말 많이 떨어지면 2018년 뭐 한 여름까지 떨어져요, 가격대가. 근데 뭐 덜 떨어져도 2018년 겨울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젠가는 부동산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전 부동산 하는 인간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일했던 회사는 그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했냐면은 뭐 뉴욕 마켓, 뉴욕 오피스 마켓, 뭐 서울 오피스 마켓의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예측한 모델링을 했던 경제학자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델링 사이드였고 대신에 제가 있던 회사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죠. 고객사들이 뭐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뭐 이런 좀 대형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간입니다만은 지금은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투자에 대해서 홀드하라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부동산 대폭락할 거니까 뭐 2012년 가격으로 갈 거야.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서울 부동산 아파트 마켓인데 이게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마켓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우선 꺾였고요. 그러면은 사실 2013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장 긴 상승상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하락장이 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때 보면은 우선은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우선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당시에 글로벌 위기가 딱 터졌어요. 2008년에. 사실 제가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2008년부터 서울대 임용되기 전 2009년 2월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망가지는 걸 봤어요. 저희 클라이언트인데 그때 미국은 상당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고 그때의 위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좀 나쁜 의미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저는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전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때의 위기는 미국이었어요. 한국이 아니고요. 한국은 노무현 정권의 LTV DTI가 괜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마켓이었고 미국은 서프라임 뭐 그냥 완전히 박살나고 있었나 완전히 박살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나쁜 마켓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미국이 망가지면 전 세계가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달러가 돼버렸어요. 경제학적 원칙으로 하면 이거는 강한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우리나라는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기억하시면 그때 대폭락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때 한 20, 30%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그때 5%였어요. 그거를 2%로 무려 300bps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시랑 지금이랑 완전 상황이 다른 것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5%였기 때문에 경기가 샥이 왔을 때 2%까지 낮출 그 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경기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려요.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때 보시면은 그 집값이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금리를 5%에서 2% 낮추면서 원상 회복 그냥 돼요. 그냥. 이게 대표적으로 금리가 유동성이 주택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그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한테 영향을 줬고 그게 사라지면은 그건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서 2013년 1월이 바닥을 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2015년과 16년에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상승한다는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이것도 분기별 또는 연도별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절대 월별 데이터 보시면 안 됩니다.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봤을 때 부동산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때 들어가도 안 늦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때 들어가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15억 아파트 이상의 거래 비중입니다. 2016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2016년 이전에 서울시에서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그 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리서치 업계에서 우리가 럭셔리 아파트라고 했을 때 대략 1등부터 100등까지 거래됐던 금액들 아파트를 쫙 그 순위를 매기면은요. 5등 또는 10등 한 아파트 이상을 다 우리가 럭셔리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등이 뭐 1000억짜리고 뭐 10등 아파트가 한 10억이라고 했을 때 10억 이상 아파트를 우리가 다 럭셔리 아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2016년에 15억짜리 아파트가 2%였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럭셔리 아파트입니다. 서울 전체 럭셔리 아파트. 근데 작년에 이게 16%가 넘었어요. 15억 이상 아파트가 서울 전체에서 더 이상 럭셔리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과 5년 만에 15억 이상이라는 것이 과거에 굉장히 럭셔리 아파트였는데 이게 더 이상 럭셔리 아파트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절대로 2016년 이전에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본인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더 이상 임대차 3법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 절대 찬성이에요. 절대 찬성이고 다만 2020년에 들어가서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세 가격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사실은 다르게 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테뉴어 초이스라는 걸 해요. 내가 아파트를 사서 거주할지 아니면 아파트를 임차를 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매매냐 전세냐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는 매매 가격이 굉장히 평평하고요. 매매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평평합니다. 근데 2020년에는 이게 두 개가 다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유동성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개인적으로 찬성 좀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봤을 때는 임대차 3법의 문제는 거의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좀 지켜야 될 법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적 약자의 주거 비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그 보호 장치가 낮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강남구만 봤습니다. 강남구에서 30억짜리 이상 아파트가 거래 비중이 어떻게 되냐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2016년 전만 하더라도 30억짜리 아파트는 강남구에서 완전히 럭셔리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1%, 2%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강남구에서 30억짜리 아파트,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2021년 거의 뭐 20%를 차지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강남구에서 30억 아파트는 럭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29억 아파트가 럭셔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이제 모기지,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억, 9억, 10억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6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6억 이하의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6억 아파트 이하가 얼마나 거래됐냐를 봤을 때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대략 80% 이상입니다. 80% 이상인데 이게 한 30%까지 떨어져요. 더 놀라운 마켓은 사실 이 노원구예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전에 6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노원구에서는 절대 다수가 6억 이하의 아파트 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비율이 지금 한 50%까지 떨어집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고가주택은 고가주택대로 굉장히 퀀텀 점프해가지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6억대 이하의 물건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마켓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같이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보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리서치가 좀 외국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 좀 테이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테이블 안 보시고 여러분한테 그냥 물을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큰 주택 거래량이 있는 구가 어디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강남구일까? 노원구예요. 노원구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 송파구예요. 사실 송파구 또는 여기 강서구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송파구가 강남보다 훨씬 커요. 그럼 우리가 물론 강남구가 다른 아파트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행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얘기할 때 과연 강남구만 얘기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왜 노원구 얘기를 안 하느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뭐 좀 별개의 말씀입니다만은 그 주간 상승률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보지도 말고 그냥 버리세요. 주간 상승률이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딱 하면은 한 달 안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한 달 안에. 그 말씀 뭐냐면 제가 오늘 거래를 하면은 10일 후, 20일 후 또는 30일 후 안에 그 거래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간 단위라는 거는 전체에서 굉장히 일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 부동산에서 주간 동향을 발표했더니 0.01% 상승했다더라. 그게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사실은요. 10억짜리 했을 때 10만 원 올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주간 동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 단위의 지수입니다. 월 단위 지수고 그걸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주간 단위 데이터는 뭐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식력 있는 정부가 굉장히 안 좋은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간 단위 거래량, 주간 단위 가격, 특히 주간 단위 가격 얘기할 때는 그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잘못된 정보예요. 사실 이 그래프는 좀 재미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서울 한 5군데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남 쪽은 뭐 서초, 강남, 송파, 이제 강동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하느냐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의 동북부죠. 뭐 노원구를 포함해서 도봉구, 성북구, 뭐 이쪽 지역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의정부, 남양주, 고양시, 즉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접 지역으로 갑니다. 제 말씀은 강서구에 있는 분이 서울을 크로스해가지고 남양주로 이사하거나 강남에 있는 분 또는 강동구에 있는 분이
김포시에 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울과 신도시를 나눠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들이 좀 잡힙니다. 이거 업데이트한 거를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 부동산, 여기도 아까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서울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사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인 적이 딱 여기에요. 2020년. 그래프를 조금 이따가 그 광역시별로 보여드리고요. 대표적인 게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광역시별인데요. 위에 두 개는 같고 밑엔 다르잖아요. 그 위에 두 개가 서울하고 인천이고 이건 나머지 광역시입니다.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이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마켓입니다. 사실요. 이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또 인사이트를 주냐면은 글로벌 위기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데는 서울, 인천이에요. 이때가 글로벌 위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되살아났고 그때 글로벌 위기랑 상관없이 계속 좋았던 마켓이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방 광역시하고 서울, 인천하고 전혀 다르게 갔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게 계속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제가 썼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 부분들이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계속 안 좋고 미분양이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의 입주 물량이 한 10년, 과거 10년간 평균이 1년에 한 13,000채 정도예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2만 채하고 3만 4천 채가 나와요. 그럼 과연 이 마켓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구의 인구가 갑자기 20만이 더 늘었어요. 그럼 과연 대구의 인구는 늘까요? 대구의 누적 인구는 줍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인구가 줍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올해 또는 내년에 한 번씩 공급 폭탄이 와요. 광역시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정책적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냐면은 과연 국토부에서 정부 공약이라고 250만 호를 건설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실. 토지 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 2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이제 지방에 하겠죠. 그럼 그거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하고 아파트를 때려 짓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를 확보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책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져야 된다는 건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방 부동산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축하고 구축인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부동산에서의 수요라는 거를 자꾸 인구수만 생각을 해요. 또는 가구수. 그러면은 이게 다 서울 사시는 분 많으실 테니까요. 서울은 인구가 90년대 중반부터 대략 다 1,000만 명대였어요. 사실은요. 그게 뭐 1,100만 명 정도 없고요. 지금 1,000만 명 약간 깨진 상태로 99년부터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대략 1,000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구가 주택 수요라고만 그러니까 주택 수요를 오직 인구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주택에서의 수요라는 거는 인구 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소득이에요. 소득. 제가 작년에 소득이 1억인데 올해 뭐 돈벼락 맞아가지고 100억이 됐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저는 10억짜리 주택 못 살 거예요. 20억짜리 주택도 못 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소득이 100억이 됐으면 20억짜리 주택 그냥 사요. 가격 물어보지도 않고 22억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소득의 중요성이 어디 나타나냐면은 이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만 나타납니다. 즉 내가 공급량이 한정됐다고 했을 때 과거의 아파트보다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라는 거는 2011, 19, 8, 7 이렇게 5개년에 만들어진 아파트의 평균값이고요. 구축이라 하면 5년 더 된 아파트입니다. 그들의 평균의 어떤 프리미엄을 보면 대략 한 15%였어요. 근데 2020년 될 때 이게 40%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뭐냐면은 같은 대로를 두고 그 왼쪽에 뭐 한 20년 된 아파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그 3년 된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구축 아파트가 10억이면 이 오른쪽의 아파트는 이제 14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축과 신축의 어떤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그 과거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강남은 약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남은 엄청난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서울 평균이 한 40%인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20 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것도 말씀을 드린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0년대, 특히 2016년부터 굉장히 저는 그때부터 폭등이라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평균적인 주택 공급량보다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2019하고 20의 신규 공급 물량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2019와 2020의 어떤 그 가격 폭등이라는 것은 사실 공급량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소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020년부터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따라서 올 초에 올해도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는 게 사실은 이 기준금리, 금리하고 이제 그 유동성 임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주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공간시장하고 금융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공간시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 수요가 되는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소득, 그리고 공급량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공간이니까요. 다른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여기는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준금리라든지 아니면 10년제 국고채와 같이 이 금융시장에서의 팩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무조건 이게 압도적인 거예요. 이 기준금리의 임팩트, 기준금리와 그 10년치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것들이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 작년에 말씀드린 건데, 하면서 보시면은 수익률이 이제 1%가 안 되는 꼬마 빌딩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이 꼬마 빌딩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꼬마 빌딩이. 그 꼬마 빌딩에서 아마 그 가격 하락이 아마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제 책, 2023년 부동산 트렌드 책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지금 이 하락률이 상당히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사실, 우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봤을 때 가격은 2018년 후반대로 가격이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은 왼쪽 그래프는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시인데, 이게 약간 재미있는 것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는 보이죠. 근데 여기서 트렌드가 몇 개가 잡히냐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상승의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서울이 먼저 움직여요. 서울이 먼저 움직이고 경기도와 인천이 한 2, 3년 있다가 움직입니다. 근데 하락 시점은 똑같아요. 하락 시점은 똑같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상승률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누적 상승률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상승률을 봤을 때요, 서울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인천하고 경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 말씀은 뭐냐면은 2016년에 같은 가격으로 서울이냐 경기냐 인천을 어디를 초이스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상승률하고 특히 중요한 건 누적 상승률이에요. 누적으로 얼만큼 상승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천하고 경기가 빠르게 상승한 게 2020하고 21년이에요. 사실은요. 서울은 2016년부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재밌는 게 이 트렌드예요. 부산, 울산, 경남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가격이 빠졌어요. 이때 서울은 상당히 빠르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20과 21년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전 그래프를 본다고 했을 때 부울경의 트렌드는 서울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 대전하고 세종시입니다. 이게 서울, 이 파란색이 서울이고요. 이 주황색이 대전,
이 회색이 세종입니다. 세종 급격하게 떨어지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전, 세종하고 서울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대전, 세종은, 특히 대전이 재미있는 마켓인 것은 근 10년간, 2020년 빼고요. 2020년 전을 봤을 때 근 10년간 가격이 굉장히 플랫해요. 평평해요. 가격이 안 움직이는 시장인 겁니다. 사실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전세를 살아도 괜찮은 시장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들어가야 될 때는 본인의 판단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급등을 한 건 2020하고 21년이에요. 광역시가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거 동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회색 선이 서울이고요. 파란색이 광주하고 이제 주황색이 대구인데 대구하고 광주는 전혀 다른 시장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 트렌드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 광주하고 대전을 비교하면 대전은 굉장히 플랫한데요. 광주하고 대구는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한다는 마켓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2020하고 21년에 폭등했어요. 즉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들은 폭등 시점이 2020하고 21년인 겁니다. 서울이 2016년부터 했지만 따라서 그 말씀 뭐냐면은 이런 광역시들이 움직이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은 시점이 언제냐면은 2020과 21년 다 같이 간 겁니다. 결국 유동성이었어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잡힌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서울을 5권역으로 나누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신도시로 간 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주하는 수요였거든요. 그러면 강남, 그리고 이제, 분당, 용인이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파란색이 강남구고요. 죄송합니다. 주황색이 분당구고 용인 수지가 이제 이 회색이에요. 물론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여기서도 나타나는 트렌드는 상승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승 시점에 강남이 제일 빠르고요. 1년 있다가 분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있다가 수지가 올라가요. 그런데 하락 시점은 다 동일해요. 상승 시점이 다른데 하락 시점은 다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 상승한 곳이 확률적으로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 강남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분당은 누적 상승률로 봤을 때 강남만큼 상승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센스 있으면 이렇게 했죠. 강남에 먼저 못 들어가면은 분당에 들어가면은 장기적으로 홀드했을 때 비슷하게 갈 수 있겠다. 그게 맞아요. 다만 다른 신도시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양주하고 의정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노원구의 그 가격 패턴하고 남양주 의정부를 보시면은 남양주 의정부도 이게 2020년, 21년이에요. 이게 없다고 하면 여기는 그냥 플랫한 마켓입니다. 그리고 상승 시점, 시작점 완전히 다르고 하락 시점 똑같아요. 누적 상승률이 노원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마포인데요. 마포가 이렇게 상승할 때 한 2년 있다가 일산이 올라가고 파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도 2020년, 21년이고 누적 상승률 마포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여기까지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2016년 전에 보시면은 일산의 가격 상승 퍼포먼스가 마포구보다 나아요. 근데 마포가 2010년대 중반에 재개발 타운 되면서 완전 중산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일산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시 안에서 재개발 타운이라는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퍼포먼스는 주변에 있는 신도시를 압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천구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평촌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는 하나예요. 대부분의 신도시들의 폭등 시점이 2020년, 21년 유동성이 풀렸을 때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잡히면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굉장히 평평한 마켓으로. 두 번째는 상승 시작 시점은 무조건 서울이 빠르고 그 다음에 후행해요. 다만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이 위계가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마켓이 아니에요. 서울과 비서울로 나눠질 겁니다. 서울에 근접한 신도시들 중에서
분당, 과천, 평촌은 강남권이기 때문에 얘기가 다를 거고요. 나머지 신도시는 굉장히 플랫하고 누적 상승률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요 구를 못 쫓아갈 겁니다. 따라서 다만 저는 예전에 분당에 살았었거든요. 가격 상승률 서울만큼 안 했으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겁니다. 멀리 나가서 정말 가족하고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그 큰 집에서, 아니면은 서울에 와가지고 막 빡빡하게 살 거는 건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만은 데이터 트렌드만 봤을 때 가격의 상승의 어떤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좀 제가 잘난 척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뭐 운 좋게 사실은 저희 부친이 의사셔가지고, 그러니까 80년부터 강남에 살았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가짜 뉴스가 강남 불패예요, 사실은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가 88년에 고2 때 맨날 그 신문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100%씩 올랐어요, 매년. 그때 노태우 대통령 했던 게 200만 원 건설이었고, 그러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97년까지 강남에 사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파트 가격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97년에 IMF 맞았을 때 완전히 황당했고요.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다가 2008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그 글로벌 샥 맞으면서 30% 다운됐다가 기준금리 2% 내리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2012년부터 계속 꼬꾸라져요, 사실은요. 이게 도곡 렉슬이거든요.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도곡 렉슬이 2006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제안을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각 단지에서, 이것도 하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분석할 때 꼭 평형대로 보세요. 그리고 평형대도 25평하고 33평 이 두 개만 보세요. 전체 아파트 중에서 이 두 개가 거래량이 제일 많고 제일 대표입니다. 40평대 이상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투자하신다고 할 때 25평과 30평 이 두 개고요. 이건 정확하게 도곡 렉슬의 33평형대만 딱 본 거예요. 이때 몰리신 분, 2006년에 도곡 렉슬이 15억을 찍었었어요. 도곡 렉슬이 15억을 에 도달하는 게 2017년입니다. 이분 11년 걸렸을 거예요. 강남 불패는 사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때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예. 이거 따라서 이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테이블을 안 넣었습니다만 이때 두 번의 사이클이 있어요. 두 번의 사이클이 있어서 그때 가격 등락폭이 어느 정도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가 없나? 이거 제가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때도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뭐 20% 올라갔다가 20% 떨어졌다가 20% 올라갔다가 15% 떨어졌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뭐 시점이 1년마다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20% 하락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도곡 렉슬 20% 올라갔다가 20% 떨어졌다가 20% 올라갔다가 16% 떨어지고 이래요. 단기간에. 그럼 그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고 이제 지금 잠시 렐스 떨어지는 거는 좀,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좀 팁인데, 뭐 수학하시는 분, 여기 다 수학하시는 분 많다고 들었었는데, 이게 부동산이 대수의 법칙이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제 말씀 뭐냐면은, 분석을 하실 때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변에 3,000세대 이상 아파트만 보세요. 3,000세대 이상 아파트만 봤을 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3,000세대 아파트만 본 거예요. 제가 본 건 뭐냐면은 이전 최고가가 대부분이 2021년 9월 또는 12월에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꺾였다고 생각하지만은 데이터를 보면은요. 작년 3분기, 4분기에 다 꺾였어요. 모든 구들이 다 꺾였고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하락이. 데이터 하시는 분은 이걸 보세요. 각 시점별로 같은 평형대의 최고가하고 최저가 평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3분기, 4분기부터 계속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럼 왼쪽은 뭐냐면은 저희가 하는 짓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매도 호가만 계속 웹크롤링을 하고 있어요. 매도 호가를. 매도 호가라는 거는 사실은 기록이 남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저는 추천하는 게 매도 호가를 계속 모으세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실거래 거보다 매도 호가가 높아요. 근데 매도 호가 데이터는 그 DB의 사이즈가 안 와요. 그러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시점은
실거래가보다 매도가가 낮아요. 그럼 이게 어떤 사인이냐면은 나중에 정체를 뚫고 올라갈 때 매도가하고 실거래가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아지다가 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매도가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트래킹 하셔야 돼요. 근데 최고가 대비 매도가의 하락률이 보시면은 단지별로 다 다른데 평균이 얼마냐면요. 20%예요. 지금 벌써. 이게 또 다른 트렌드를 볼게요. 이거는 이전 최고가하고 최저가, 지금까지 거래된 실거래가 최저가예요. 동일 평형 때. 그것도 20%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이미 꺾였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 말씀드렸는데 대단지에서 더 많이 꺾이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500세대 이상은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뜨문뜨문 올리기 때문에 덜 꺾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분석하실 때는 무조건 대형 단지 보셔야 됩니다.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더 많은 케이스가 거래가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게 사실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쓸 때가 2021년 6월 달 분석 마치고 내년 가격 17% 떨어진다는 걸 한 거예요, 사실은요. 작년 말에 뭐 대충 제가 뭐 어쩌고 한 게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했던 게 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수학이나 아니면 경제학 박사 하신 분들은 계량경제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량경제 모형을 한 3, 4개를 만들어요. 시계열 쭉 있는 걸로. 그걸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러 모델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값이. 근데 작년에 생각했던 거는 예상은 그거였어요. 인플레이션 크게 올 거다. 그건 저의 그냥 당시는 인플레이션 얘기 별로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 크게 올 것 같더라고요. 크게. 근데 이렇게 올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올지 몰랐어요. 이게 올 초에 2.5까지 인상할 거 이때 완전 쇼크였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벌써 4% 그냥 생각해요, 지금요. 어저께인가요? 오늘 지금 또 자이언트 스텝 했는데 한 번 더 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 임팩트가 절대적일 겁니다. 절대적. 근데 제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애우세요. 이 검은색이 기준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하고요. 10년치 국고채 수익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국고채 발행하잖아요.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있는데 보통 10년물이 중요합니다. 왜 10년물이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모기지라고 주택 모기지 파이낸싱을 할 때의 이자가 10년치 물하고 거의 연동합니다. 따라서 이게 10년치 물이 만약에 지금 보니까 미국이 3.5인가 6인데 그러면 얘도 같이 올라가요. 이 스프레드가 거의 같이 갑니다. 미국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10년 채물 그리고 30년 만기 모기지는 같이 가고 한국도 동일합니다. 한국도 기준금리하고요. 이건 국고채 10년물이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신규가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이때부터 한 12년부터 이건 그냥 세트로 외우세요. 세트로 외우시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예요. 기준금리 이게 검은색이 기준금리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냐면 1980년에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용납을 안 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용납을 안 해요. 이때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부터 쭉쭉쭉 오르다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요. 이때도 올렸어요. 2076년에도 거의 12%까지 올렸어요.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있는데 12%까지 올린 다음에 어떤 생각했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꺾이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1978년부터 인플레이션 갑자기 또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엘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거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 경험. 자기들이 기준금리 올렸다가 낮췄을 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온 거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합니다. 인플레이션 절대 가만 안 둬요. 미국에서는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부동산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해치로서 부동산을 투자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면 무조건. 첫 번째는 월세를 보시면 알아요. 이게 이제 이 노란색이 연도별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이제 월세입니다. 월세. 이거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건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수록 월세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뉴스를 보시면은 딱 세 개 잡힐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 다 오른다고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올라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올라가니까 주택 수요 끊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뉴스는 뭐냐면 월세 폭등이에요. 인플레이션 오면 월세가 폭등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사실은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다만 인플레이션은 경기 전반에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가 개입합니다. 기준금리 끝까지 올릴 겁니다. 끝까지 올려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월세는 되게 좋은 거예요. 월세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부동산이 굉장히 대폭락을 해야 되는데 월세가 오른다고 했을 때 어떤 인베스터들, 어떤 투자자들은 관점에 따라서 이 정도 월세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은 원래는 대폭락이 맞는데요. 그냥 폭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세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급매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아까 말씀 것처럼 뭐 16년, 14년, 15년, 12년 가격으로 안 가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월세가 빠르게 상승한다고 하면은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이 좀 일반 분들이 아니고 투자자분들인 줄 알아가지고 이걸 했는데,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투자 수익률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들하고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라고 쳐요. 골드만삭스 회장은 주식, 채권 다 봐야 돼요. 그죠? 부동산은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대체 투자 중에서도 일부예요. 그럼 대체 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전 세계 투자 다 해요. 뭐 서울, 런던, 도쿄, 어디. 그럼 골드만삭스 회장이 서울에 있는 트로피 건물들, 뭐 이런 파크원 같은 거요. 파크원 평당 얼마야? 그거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자기가 아냐고요. 그 평당 1억인데요, 2억인데요. 그럼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잖아요. 딱 물어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투자 수익률 얼마냐? 파크원 투자 수익률 4%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인데 파크원에서 4억 나와요. 근데 그럼 맨하탄에 있는 트로피 건물 지금 얼마인데? 100억인데 거기서 5%, 5억 나와요. 그럼 어디를 투자하겠냐고요? 기업이. 당연히 뉴욕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4%고 뉴욕이 4%다. 그래도 뉴욕 투자해요. 서울이 4%인데 뉴욕이 3%다. 뭐 그래도 뉴욕 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뭐냐면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저가 주택보다는 고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요. 이거는 사실 전 우리나라 부동산 리서치가 제일 앉아있다는 게 이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없는 거. 이거 저희 연구실에서 계산을 했는데요. 나름 괜찮다고 봐요. 강남 3구의 투자 수익률은 노도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맞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책을 썼을 때 왜 노도성이 더 폭락할 거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의 투자 수익률은 강남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프레드가 작아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노도성. 그래서 폭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여기서 파이낸스 하는 분 계실 텐데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2%였다가 4%가 되는 순간 그거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분모는 월세고요. 분자는 월세고 분모가 가격이에요. 2%에서 4% 된다고 했을 때 분자는 고정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2%라고 했을 때 1년 월세가 2억이고 그러면 분모가 100억인 거죠.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이 4%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분모의 월세는 거의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업용 건물은 뭐 어떤 데는 10년, 30년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마찬가지 2년 동안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고정인 겁니다. 그때는 뭐가 움직이냐면 분모가 움직여요. 2%가 4%가 됐을 때 분모가 이게 100억짜리가 50억 폭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고 제가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국고채 10년물 이자를 보세요. 국고채 10년물 이자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만약 국고채 투자 수익률이 3%에서 4% 올라간다 하면은 부동산도 4에서 5까지는 안 가더라도 4에서 4.5까지 가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수익률이 2%에서 4%가 된다고 했을 때
분자인 임대료가 고정되기 때문에 분모가 거의 반값으로 폭락을 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몇십 bps, 0.1, 0.2, 0.3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기준금리가 언제 멈추느냐,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물 이자가 어떻게 지금 오버슈팅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제가 정말 여러 번 막 돌렸거든요. 돌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5%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게 가격이 한 2018년 4분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단기 조정하고 장기 조정으로 나누는데요. 단기 조정은 우선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다 2019년 4분기로 다 회귀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에 올랐던 건 다 유동성 때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잡히면 다 그냥 회귀해요. 그러니까 2019년 4분기로 회귀하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가 더 떨어지나가 문제죠, 사실은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회귀 분석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2018년 4분기 값까지 갈 확률이 높아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시면은 좀 여유를 갖고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단지들의 그 가격대 같은 것들 보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제가 그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 뒤에 넘겨주시면 예. 이 질문 세 개가 좀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어서 우선 금리 1%가 상승할 때 9% 하락한다고 했던 것들은 그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격 예측을 할 때 그 가격 자체를 갖고 예측하지 않아요. 항상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갖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투자 수익률은 어떤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냐면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무위험 수익률인 국고채 10년물보다 반드시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10년물이 지금 3.9에서 4예요. 부동산 수익률 지금 4%가 안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국고채를 가는 거예요. 무위험, 우리나라 안 망하잖아요, 사실은. 그럼 부동산 수익률이란 건 4%보다 높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고요. 10년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미국의 스프레드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 하나 보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률, 이건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투자 수익률과 관련된 그 모델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공급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임대료 모델을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온 것이고 하여튼 모델의 근거는 이겁니다. 뭐 나중에 이분 아마 모델링 관심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뭐 더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답을 드릴게요. 이건 좀 다른 거고. 금리가 4%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할 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3.5가 됐을 때 2018년 한 겨울, 4%가 됐을 때 2018년 여름 정도로 하락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수치로 얘기하니까 너무 폭락이어가지고 도저히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본인의 그러니까 2030 세대 또는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계획을 설계하고 들어올까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 지방 광역 시장의 그 가격 트렌드는 서울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보신 것처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시작입니다. 따라서 서울이 올랐다고 광역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이 떨어졌다고 광역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로컬 마켓이기 때문에 그 광역시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거고 2030 세대는 사실은 주택은 소유하는 것을 장려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리빙이기 때문에 뭐 바잉을 하지만 그것 아니에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사회적 약자가 자기들 적정한 비용을 내고 주택을 살 수 있는 거를 인커리징 하는 시스템이지 너희들 사지 마.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자들밖에 안 사요. 부자들밖에. 그게 미국이 20세기 중반에 경험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돼 있냐면 지금은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2030이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 자기 돈 5%만 있으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LTV가 80%이기 때문에 80%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와요.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는 로컬 정부가 15%를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5% 자기 현금만 있으면 사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 젊은 세대들한테 그들의 그 잡이 괜찮고 인컴 소스가 굉장히 스테이블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된다고 맞다고 봅니다. 제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대수의 법칙 그리고 매도가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진행한 9월 100세 시대 아카데미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 아카데미 시간에는요, 부동산에 이어서 더 핫한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람 신청하셔서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